안녕하세요. 성우대학교 방사선과 김갑준 교수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논쟁과 우려 속에서도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 결정으로 방사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사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방사선을 생각할 때 히로시마 위로 떨어진 강력한 원자 폭탄이나 몇 년 전에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와 같은 어떤 끔찍한 사건들을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이제 방사선과 아주 훨씬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 우리가 엑스레이라든가 또는 CT 촬영에서도 방사선이 사용이 되고, 또는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우리가 방사선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몸에서도 우리가 방사선이 방출되는 이런 사실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심각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사선을 좀 더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방사선을 안심하고 또 방사선에 대한 선입견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사선에 대한 어떤 용어가 몇 개가 있는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에 대한 용어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몇 개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사능, 또 방사선, 또 방사성 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방사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우리가 방사능이라고 하고, 방사선이라는 것은 물질을 전리시킬 수 있는 전자기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총이 있고 이제 총알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총알을 쏠 수 있는 어떤 총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총에 대한 성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방사능에 비유할 수가 있고요. 방사선은 총알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세다, 투과력이 세다 하면은 총알의 어떤 투과력, 권총이 쏘는 총알과 또는 우리가 대포에서 쏘는 그 대포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힘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방사선의 세기의 차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총에 대한 성능에 의해서 총알이 갖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의 차이를 우리는 방사선의 세기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물질을 전리시킬 수 있는 전자기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기를 띠게 하는 그런 성질을 우리는 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이 물 성분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방사선이 쪼여지게 되면은 물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성의 성질을 띠고 있지만 엑스레이라든가 감마선 같은 이런 전자기파가 인체에 쪼여지게 되면은 물 분자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집니다. 분리가 되고요. 여기서 분리된 수소와 산소들은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고, 이러한 전기적인 성질을 띤 이러한 원자들이 인체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인체에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듯이 우리가 전자기파에 대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모든 파들은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파라든가 또는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 파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적외선이라든가 가시광선, 자외선, 그리고 의료에 사용하고 있는 X선이나 감마선, 이러한 모든 파들을 우리는 전자기파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자기파들을 우리는 방사선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방사선의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는 방사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최초로 X선을 발견한 분이시고요. 이분은 독일의 물리학자입니다. 렌트겐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X선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인류에 많은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분이 최초로 엑스레이를 갖고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 사진이 뭐냐면은 이 렌트겐 선생님의 아내분인 손을 인류 최초로 엑스레이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러한 사진들을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사선의 어떤 종류라든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사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자기파 방사선하고 또 핵 방사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자기파 방사선은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X선이라든가 자외선, 적외선, 그 다음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파, 그리고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파, 또 핸드폰에서 나오는 파, 이런 모든 파들을 우리는 전자기파라고 하고요. 이러한 전자기파를 우리는 총칭해서 전자기파 방사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 방사선이라고 있는데요. 핵 방사선은 우리가 알파선이라든가 베타선 또는 감마선 또는 중성자선 같은 이런 방사선을 핵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전자기파 방사선과 핵 방사선으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방사선은 다시 자연 방사선하고 또 인공 방사선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자연 방사선은 우주선 및 또 자연 방사선 핵종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으로 우리가 자연 방사선이라고 하고요. 또 원자력을 이용해서 또는 방사선 발생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을 우리는 인공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공 방사선이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할 때 사용하는 방사선, 이것이 이제 인공 방사선의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드는 방사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연 방사선에 대한 종류에 대한 그림들을 넣어놨는데요. 자연 방사선은 우리가 지구상에 이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연 방사선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양은 아주 소량이죠. 그 소량이기 때문에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했을 때 그 소량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위험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 수치보다 더 많은 양을 받았을 때 반드시 방사선은 위험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에 보시면 건물 내부 또는 어떤 지하철 이런 부분의 공기에 우리가 이제 라돈이라는 가스가 있는데요. 이러한 라돈이 기준치를 넘어서고 이 기준치의 양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체에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암으로도 발생을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과연 위험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은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유효설량이라고 해서 받는 기준 설량을 높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잘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 방사선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연 방사선에서 우리가 항공기에서도 받고요. 그 다음에 인체 내에서도 방사선이 방출된다고 했죠. 그리고 건물 내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밟고 있는 대지에서도 우리가 방사선이 이렇게 방출이 됩니다. 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 받는 이 방사선은 우리가 많은 양을 일시에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자연 방사선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대지에서 받는 그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방사선에 받는 그 방사선의 양 중 한 80% 이상 정도가 우리가 대지에서 받는 방사선의 양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상생활과 방사선의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과학자들이 어떤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양을 수치화해서 이렇게 단위로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부 X선 간접 촬영을 받았을 때 받는 방사선의 양을 우리가 100mg이라는 수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이 방사선의 수치를 우리가 넘지 않는다라면은 안전하게 방사선을 같이 우리가 사회에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또 후쿠시마라든가 또는 체르노빌 같은 원전 사고로 인해서 어떤 인재라든가 그다음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방사선이 다량 나왔을 때는 우리 인류의 위험한 존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후쿠시마에서 어떤 그 방사성 물질인 그 폐수를 바닷물로 버리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방사성 물질이 나올 때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물질이 방사능이 100년이 간다고 하면은 이 반감기라는 것은 50년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세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년이기 때문에 그 반감기가 줄어들고 그 방사능의 양이 완전히 없어지려면은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사능이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하면은 우리가 먹는 생선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생선이라든가 또는 채소 이런 부분에서도 오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음식물로 섭취가 됐을 때 우리 인체에도 위험하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위험한 존재고요. 그리고 이 방사선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와 법으로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하면 이제 비전리 방사선과 이제 전리 방사선으로 또 나뉠 수가 있는데요. 비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적으로 띄지 않는 성질을 이용하는 방사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MRI나 또는 초음파가 있습니다. 의료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산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아를 검사를 할 때 방사선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방사선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태아가 태어날 때 기형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사선에 대한 인체 영향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리를 시키지 않는 방사선의 대표적인 게 의료에서는 MRI 또는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리 방사선에는 MRI와 초음파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인체에 어떤 유해한 그런 방사선을 우리는 전리 방사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전리 방사선과 비전리 방사선이라고 할 때 쉽게 이해를 하신다면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은 전리 방사선이고 또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방사선은 비전리 방사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공 방사선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의료 방사선인데요. 의료 방사선은 우리가 검진을 받을 때 필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검사를 자주 받는다거나 또는 건강을 생각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좋은 검사를 해야겠다 해서 방사선 검사를 자주 받는다거나 또는 많은 선량을 받는다고 하면은 위험하지만 우리가 의료에서 받는 방사선은 그다지 많은 방사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사선 이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은 인체와 자연 생태계에 해롭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및 산업 분야 등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의 이제 특성이 알려지면서 그 이용 분야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첨단의 장비들 가운데 방사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 그림에 보듯이 어떤 의료 분야뿐만이 아니라 농업, 그리고 첨단 개발하는 데도, 그리고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 또 연구하는 부분, 또 공업하는 부분, 이러한 많은 분야에서 방사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사선을 인전 보시면은 공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학 공장에서 어떤 탱크 속에 들어있는 유독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어떤 액면계 같은 부분에서도 방사선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산 공장에 대한 어떤 품질 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공업 분야에서 방사선을 사용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은 고품질의 어떤 자동차 타이어라든가 형광등의 스타터, 또는 주유소에 있는 계량기, PVC 제품, 이런 부분에서도 방사선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농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병충해에 강한 어떤 종자 개발 등과 같은 어떤 품종 개량, 이런 부분에서 방사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분야에서는 어떤 금속 내 틈이나 균열을 진단하는 어떤 비파계 검사가 있죠.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었을 때 그 배에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파계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파계 검사를 통해 조선소에서 배에 균열이나 금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분석 조사를 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방사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방사선의 이용 분야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네, 지금까지 간략하게 방사선이 무엇이고, 또 방사선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방사선을 이용하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방사선은 과연 위험한 것인가 또는 안전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사선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위험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사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구에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방사선이 꼭 위험하다라는 부분에서 선입견은 꼭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력한 규제, 그 법안 테두리에서 사용을 한다면 방사선이 보다 친숙한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개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요, 방사선 규제에 관한 어떤 위원회라든가 방어에 대한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국제 방사선 방어위원회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방어에 대한 어떤 정당화라든가 최적화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행위에 대한 정당화에 대한 어떤 ICRP가 권고한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얻은 이득이 수반되는 피폭의 위해에 비해 순이득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사선은 손실보다는 득이 많을 경우에 한해서 방사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소련의 체르노빌에서의 원전 사고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그림입니다. 이렇듯 어떤 인재라든가 자연재해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방사선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와 또 규범과 또 그런 어떤 법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꼭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방사선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안전한 그런 물질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방사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